최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웅치 전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김제 시민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웅치 전투와 김제 군수 정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지역에서는 임진왜란기 김제 지역 백성들의 의병활동, 군수 정담과 함께 웅치 전투에 참여하여 순절했던 의병에 대한 또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웅치 전투에서 순절한 김제 군수 정담과 김제 의병들의 활동 내용을 조명하고 현황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의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김재원 박형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원장 박혜입니다. 연말에 또 특히 우리 김제 문화원의 자랑이 건물이 이렇게 아주 노후화됐어요. 건물이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제가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만큼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문화원이 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내후년에는 김제 향교 앞에로 문화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학술대회가 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좀 더 멋있고 또 김제 시민으로서 자긍심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432년 만에 우리 김제 출신 의병들 김제 군수 정담과의 학술대회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 특히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안징 후손, 우리 박경영, 박석정 후손, 김제 출신 조성리, 조사리 후손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는 기운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학술대회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웅치 전투 사적지가 사적지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웅치 이치 전투에 관해서 전북 특별자치도 현양 조례가 또 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김제 정담 군수와 김제 의병들 현창 사업도 활발히 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의 목숨을 바친 그 정신과 김제인의 기상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김제 군수 정담과 김제 의병들이 싸웠던 웅치 전투는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임진왜란 초기에 바로 전라도 즉 호남을 지키고 나아가서 조선을 구한 전투다. 바로 요 말씀을 드리고 그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발표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웅치 전투가 있던 시기 임진왜란 전황이 얼마나 극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전라도가 얼마나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먼저 아셔야 웅치 전투에서 정담 군수가 싸웠던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앞에 우리 조선이 당한 민족사적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 전라도 자체의 위기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전라도가 지켜지는 과정 이것은 웅치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1592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석 달 동안에 걸쳐서 바로 전라도를 지키기 위한 이 전라도 이 지역군, 지역 관군 의병들을 아주 이제 그 순관, 희생정신 그리고 이제 감투정신 이런 것이 빛나면서 3개월 만에 전라도를 지키게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1592년 4월 13일 오전 9시경에 저 소서행장 군대 1만 8천 명을 나못한 대소전함 700여 척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조선 수군이 거의 대항하지 않고 스스로 전함을 파기하고 도주함으로써 바로 일본 군대가 육지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실 때 배웠던 부산진, 청사, 정발
동래우사 송상현. 그래서 92년 4월 14일, 15일 이 부산에 일본군이 상륙을 해서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바로 서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때는 전라도를 쳐다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속전속결의 전략으로 빨리 조선의 수도를 점령하고 임금의 항복만 받으면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세 갈래 길을 나눠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전라도는 어떻게 되느냐?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일본군이 전라도를 향해서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전라도는 행정이 유지가 되고 군사 동원 체제가 유지되어서 이 각 지역군이 소집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경상도, 충청도로 출동을 합니다. 이어서 전라감사 이광의 주의로 근황변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4월 29일부터 올라갔습니다만 5월 4일 날 공주에 도착했을 때 선조임금이 파천했다. 또 수도가 함락됐다. 이 소식을 듣고 호남 근황병은 스스로 무너져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민들이 전라감사를 향해서 저런 비겁한 인간, 군대를 끌고 갔으면 왜적 한 명이라도 죽이고 돌아와야지 왜 그냥 돌아왔냐 이제 비난 화살이 대단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임금이 군대를 빨리 끌고 올라와라 하는 이제 왕명도 떨어지고 해서 재차 이제 근황병을 또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료에서는 이 두 차를 다 10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병력 1차는 8,000명 그리고 2차는 약 4만 명의 군대가 전라도에서 끌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근황병이 올라가서 6월 6일경에 저 용인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일본 수군이 육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에게 패하고 무너져서 돌아옵니다. 6월 중순에 전라도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 전라감사 이광이 돌아오자마자 전라병사 최원이 다시 2만 명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 지금 조선이 위기 상황으로 올라갈 때 전라도는 아직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함께 호남의 사족들이 이제 관군은 관에 의해서 징집을 당하는 군사가 관군입니다. 이제 이 징집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 사족들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해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크게 세 갈래의 의병이 초기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의병 운동은 옥과의 육팽로 그리고 남원의 양대박이라고 하는 선비가 주축이 되어서 고경영 선생과 연결해서 연합의병을 결성을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주의 김철일 선생이 먼저 의병을 걷고 임금을 가서 지키고 모시겠다 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병을 일으켜서 올라간다 해서 제1부대, 1부대장 그래서 이 김천일을 1운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뒤에 고경영 선생이 5월 말에 의병을 끌고 담양에서 대대적인 의병 결정, 연합의병을 결정해서 북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대, 그래서 원래 고경영 선생이 2운장입니다. 이보다 늦게 이제 전주 삼례를 중심으로 이 전주 북쪽에 이제 고국 이 지역의 선비들이 김재민이라고 하시는 분을 대장으로 하는 제3번째 의병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다시 북상을 해서 김재민 의병은 제3부대에서 김재민 선생은 3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호남 의병이 일어나서 김천일 선생 등이 의주에 피난가 있던 이제 선조 임금에게 임금이시여 걱정하지 마라. 우리 전라도에서 이렇게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10월 22일 날쯤 되는데 그때 선조가 나주의 김천일 선생에는 창의사, 고경영 선생은 초토사라고 하는 관직을 주게 됩니다. 물론 다른 관직도 부과해서 줬습니다만 그래서 이 김천일 선생은 이제 이룬장이라는 칭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의사 그리고 고경영 선생은 죽은 뒤에 명칭이 왔습니다만 초토사. 그런데 김재민 선생한테는 이게 안 내려졌기 때문에 뒤에 호남 전록에는
김제민선생을 제3훈장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관군 그리고 의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즉 일본군들이 전라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을 함락시키고 나서 아까 5월 3일 함락됐죠. 5월 6, 7일 임진강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자가 딸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조선을 분할 지배를 하자. 거기서 조세를 거두면 되겠다. 그래서 장수들을 각 포에 점령한 지역엔 장수를 배정하고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는 장수를 배정해서 가서 정복하라 해서 전국으로 이제 전장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라도 쪽에도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조선의 칠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전라도 또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이 전라도가 이제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조선 팔도가 주요구가 다 들어감으로써 조선은 결국 일본에 합의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1592년 6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흔히 전라도로 들어오는 적이 바다로 들어왔겠지. 바다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게 누구냐? 오 장하다 그 이름 이순신 장군. 자 누구나 다 이순신이 다 했다. 그래서 바다를 꽉 막아주고 이제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본군은 초전에 바다를 통한 서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6월 6일 호남 군함령이 저 용인에 올라가서 싸우다 진 병력이 수군이라고 그랬죠. 부산에 수군이 상륙해서 육지로 상륙해서 육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막았던 이 일본군 수군, 이 수군은 서쪽으로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순신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전투 시기와 장소를 보면 시간과 공간을 보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순신의 제1차 출동 5월 4일날 출동해서 7일날 8일날 옥포, 하포, 적진포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5월 4일. 아까 5월 3일날은 수도가 함락된 날이죠. 5월 4일까지 일본군은 서쪽 바다로 진격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경상도 가서 옥포 첫 번째 승리가 어디니 옥포 대우 조선이 있는 곳입니다. 거제 부산 코앞에 거기까지 가서 일본군을 때려잡습니다. 옥포, 하포, 적진포 그 일대. 그리고 다시 여수로 돌아옵니다. 20일 뒤에 다시 경상도로 출동을 합니다. 사천으로부터 해서 저 거제 일대. 자, 이게 지금 제1차 출동에서 싸운 것입니다. 전라 좌수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지금 부산 이쪽에 가서 싸웠습니다. 자, 2차 출동을 한번 볼까요? 2차 출동이 바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 바로 지금 일본군 육군은 임진강에서 지금 휴식을 하다가 지금 저 임진강 방어선을 돌파해서 평양으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3차 출동. 이게 바로 7월 8일 날 바로 한산도 대첩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핵심 주제인 웅치전투의 본 전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이순신은 3차 출동을 통해서 한산도 안골포 일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이 뒤에도 계속 부산 일대 연근에 여쪽에서 이순신은 촉된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 경상도까지 가서 일본군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우리 위대한 영웅 이순신의 공적을 까내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 상황이 그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여기까지가 임진왜란. 바로 이순신의 임진왜란 승전 지역.
다 경상도에 몰려있죠. 여러분 아시는 정유재란 빨간 정유재란 정유재라는 바로 이렇게 남원성전 부위에 서남해로 일본군이 오면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순신의 해전도를 보면 시기와 장소를 보면 지금 일본군의 위협은 수군이 아니다. 수군이 아니다. 육지로부터 일본군이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임진강 회의에서 전라도 침공을 받은 장수는 바로 제6번대 장수로 휘하에 15,700을 거느리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라고는 소조천연경이라는 장수입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이제 부장 안국사에 있는데 여기 남해 쪽으로는 바다로 진출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순신의 역할을 최대한 인정하면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상우도는 진주를 비롯한 이 지역이 저우수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해서 전라도 동북방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군이 전라도를 향해서 공격을 해 오게 됩니다. 이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바야카와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선산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바야카와는 바로 이 서울로 올라갈 때 제1번대 이 소서행장 보리시 가등청대로 그 다음 흑전장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후발 때 제6번대로 경상도와 전라도 이 인접한 이쪽 길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부대를 끌고 영동과 이렇게 무주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6월 말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냥 말 수가 없겠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관군이 동원이 되어서 전라도로 들어오는 고갯길에 이제 지도가 안 나와 있군요. 자, 고갯길에 일단 진을 치게 됩니다. 지도가 하나 더 있는데 급하면 시간 쫓기면 안 나와.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있군요. 아까 그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고바야카와 이렇게 올 때 보시면 방어사 과경, 조방장 창의연, 여기 조방장 이계죠. 그리고 여기 전라감사 이광, 그리고 아까 고경명 의경, 이렇게 해서 전라도 외곽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설정이 됩니다. 초기에 경상도에서 일본군이 그냥 파주 형세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상도에서 외적을 막을 지역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전라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역군이 동원이 되어 있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만은 이 방어지는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군이 우리 전라도로 들어옵니다. 그 전라도로 들어오는 게 어디냐? 바로 이제 금산. 그림이. 이제 6월 22일. 자, 여기 6월 22일이 있습니다. 6월 20일에 저곡성이라고는 이게 금산시당에서 영동으로 가는 곳에 있는 금강 상류에 나루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저곡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권유로 사촌형인 권종이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막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6월 23일 날 금산성이 일본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6월 23일이 되면 바로 이제 전라도, 지금은 빼앗긴 땅 충청도입니다. 1963년 1월 1일부로 충청도로 넘어갔습니다. 대대로 전라도 땅이었어요. 전라도로 북쪽 거점 도시인 금산이 일본군이 이제 진주함으로써 이 금산은 전라도를 침공하기 위한 일본군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주를 먹으면 전라도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 적을 막으면 전라도가 지켜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호남 항구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1592년 6월 23일 날 이 금산성으로부터 이제 계속 가해지는 전주를 향한 전라도를 향한 위협을 이제 막아내는데 바로 이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웅치전투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산성에서 전주로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담을 거쳐서 진안을 통해서 곰티제를 넘어오는 길, 하나는 저 금산에서 이치를 진산을 거쳐서 대둔산 허리 이치를 넘어서 고산으로 오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바로 여기에서 오는 적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바로 이제 광주 목사 권율 도절제사라는 시기를 줘서 전라도 관군을 주역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치와 웅치 전라도 각 지역에서 관군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김제군수 정당 기타 동북현강 황제 나주판관 이봉남 이런 분들이 웅치와 이치에 배치가 되는데 문헌 기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치에는 방어사 과경이 가서 지킨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웅치에 재친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군수 정당은 바로 전라도 군사 지휘 체제 속에서 바로 웅치에 가서 지켜라. 그는 이제 전라도 방어 과정에서 이제 웅치로 이 김제 군수를 거느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북상하던 고경명 선생이 6월 22일 날 전주를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을 탈환하고 임금을 모시겠다고 우리는 의병을 끌고 올라간다 했는데 6월 23일 날 금산에 외적이 들어오는 날 그때는 눈 LTE 삑삑비도 없었어요. 금산성에 들어오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저 은진에 가서 금산성에 외적이 들어왔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금산에 들어온 적도 외적인데 이걸 치고 가자 고경명 연합의병의 대장들이 결정을 해서 진산으로 길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결국 일본군은 이제 6월 말에 용담을 거쳐서 진안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 여기 군대 배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치는 여기가 있고 이치는 여기가 있고 곰티제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관군들이 이렇게 전라도 외곽에 완전히 진을 치고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일본군이 갑자기 저 용담으로부터 장수 쪽으로 움직이는 동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라감사가 이걸 보고 이걸 일본군들이 웅치의 수비가 너무 견고하다. 그래서 우회작전을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여기 앞에 동북현감을 남으로 빼고 이제 가서 대응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병력이 좀 비지요. 그때 전주에서 의병 200명을 모집한 의병장 황박이 달려가서 이제 웅치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7월 5일 날 일본군이 다시 웅치를 향해서 전면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속았구나. 다시 남원의 황진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웅치에서는 김제군수 정당, 나주판관 이봉남, 의병장 황박, 그리고 해남 현감 변흥점 등 역사 기록에 안 나오는 지역군, 지역 장수들도 들어가고 또 의병도 들어갑니다. 벌써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데 이제 7월 8일 날 여기서 아주 이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이 내용은 우리 웅치전투와 정담에 대해서 발표한 선생님에게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넘기기로 하고 여기에서 결국은 웅치에서 이제 하루 종일 오전 오각의 치열한 접전을 치르고 여기서 정담은 순절하고 그날 저녁에 일본군이 웅치를 넘어서 안덕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웅치에서는 김제군수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 전사하면서 죽어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일본군에게 대단한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웅치를 그러나 넘었다. 웅치에는 안덕은 이
안덕원에는 웅치에서 싸우던 이봉남, 황박이 퇴각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전주 구성은 이정난이라고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수비를 견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와야 할 사나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게 바로 동고견감 황진입니다. 이 황진이 안덕원에 와서 이 웅치를 넘은 왜적을 격퇴를 해서 물어 진안으로 몰려내버리게 됩니다. 진안으로 몰려간 왜적은 7월 17일까지 진안 일대를 분탕질하다가 금산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웅치전투의 전말. 여기에서 김제군수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벌써 쫓겨날 지는데 내가 시간을 쓸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웅치를 계기로 웅치를 중심으로 전주 코앞에까지 전주가 이제 점령되었으면 완전 전라도 넘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웅치와 안덕원으로 이어지는 이 싸움에서 결국 전라도를 지키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을까요? 지금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안에서 웅치를 넘어서 여기서 김제군수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순절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안덕원까지 일본군이 왔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을 내쫓아서 진안으로 해서 금산으로 들어가겠다.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거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권율. 사람들이 나하면 행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행주. 권율은 행주대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행주공보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전라도에서 웅치유공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유성룡이라 하시는 분이 징비록에다가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날래고 용맹한 자들이 많이 죽어서 기운이 없어졌다. 이 전투로 인하여 전라도 한도는 보존되게 되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일본인 이제 사신이 우리 전쟁이 끝난 뒤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화안이라는 승려가 사신으로 와서 자신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크게 패한 곳을 세 곳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웅치다. 가장 컸던 패배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웅치전투가 대단히 중요한 전투였고 전라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웅치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때 안덕원의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 전라도 의병과 관군이 이 금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경명 선생이 7월 9일 10일 날 바로 이 웅치에서 안덕원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의 금산성을 치다가 순절을 합니다. 고경명의 6,000의병이 금산성의 적을 치다가 순절하면서 일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겠지요. 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또 전라도 관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산성을 치자 해가지고 금산성을 둘러싼 관군들이 이렇게 공격 준비를 갖춥니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이치를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 이치에서 결국은 동복현감 황진 그리고 권율이라고 하시는 도절제사 이분이 중심이 돼서 이 왜적을 또 한 번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일본군이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이걸 막아낸 것이 웅치전투였고 또 한 번 전라도 오는 것을 막아낸 전투가 이치전투인데 그 사이사이에 전라도 관군 의병이 금산성의 적을 치기 위한 우리의 공격전 이렇게 계속 곁들여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 이치전투 또한 호남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임난 초기에 호남을 지키는 양대전투 거기에 되면 김제군수 정담봉께서 싸우다 순절하신 웅치전투와 바로 권율과 황진이 이겨낸 이치전투가 주축이 됩니다. 이 이치전투가 있은 뒤에 자 이치전투가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가보세요. 자 이치전투가 끝난 뒤에 저 충청도에서는 조원 선생님 청주성을 탈환하고 의병을 모아서
여러분 아시는 영규대사와 함께 금산성을 치다가 순절합니다. 또 그 순절하고 나서 다시 견응정이라고 아까 웅치에서 싸웠던 이 해남 현감이 이 조원 선생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열흘 뒤에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금산의 소산전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산성에서 일대에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우는 동안 세월이 6월에서 7월달, 아까 웅치전투 했었죠? 8월달이 넘어가고 9월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일본군에게 갑작스럽게 일격을 당해서 정신을 못 차렸던 우리 조선이 정신을 차립니다. 바로 3개월 동안 전라도가 여기서 지켜주고 있을 때 조선이 바로 이제 대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명나라가 이제 궁원병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고, 이래서 일본군은 싸워서 죽고 병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추워서 죽고, 이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도가 들어가 버렸으면 일본군의 베이스 캠프 전략문자 보급기지가 될 텐데 이걸 물리쳤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라도는 전라도를 지켜서 이 전라도에서 이제 조선이 임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병력들이 전국의 주요 전투마다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행주대첩의 주역이 전라도 병력입니다. 이순신의 군대 전라도 병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진주성 제2차 전투에서 전라도 의병들이 다 들어가서 죽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전라도가 이제 병력 그리고 조선의 이 임난을 극복하는 물자가 이 온전한 전라도 땅에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게 이 임진전라는 1년 2개월 3개월 이 1년 3개월에 이제 전란기가 끝나고 결국 강화 교섭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김제균수 정다무 역할에 대해서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우영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실제 전쟁의 어떤 상황보다는 전쟁 이후의 정리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이 어떻게 기록되냐에 따라서 전쟁이 평가가 되는 것이고, 실제 전쟁에서 본다면, 임진왜란 전쟁에서 본다면 이치종 전투보다는 웅치전투가 더 중요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합니다만 전쟁은 잘 싸운 자의 기록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웅치전투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다면 대부분 분들이 전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분들이 없고 일부 철수했던 이봉남 장군도 정일진한테 전설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실제 역할을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이제 부산 전투에 있었던 부산 전성에 있었던 누구입니까? 정발이죠. 정발 장군 같은 경우도 실제 공신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공신선정이 끝난 이후에 미망의 두 분이 자신의 남편의 어떤 전쟁의 어떤 승리의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훈을 다시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다면 웅치전투에 대해서는 후대의 기록보다는 당시의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웅치전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웅치전투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웅치전투는 그동안 알려지는 말은 주로 이제 세 개의 부대가 차례차례 전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는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답의 방어 연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했을까를 한번 복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호남 방어 체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군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진관체제입니다. 진관체제는 한 도를 수개, 3개 내지 한 5개 정도의 어떤 주요 거진을 삼고 거진 안에 한
10개 전후, 뭐 많은 경우는 10개 넘습니다만 10개 전후에 어떤 군현을 재진으로 편성해가지고 만드는 지역 방어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전투들은 많은 분들은 큰 전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투에 일어나는 과정들은 그 지역에 있던 진관을 중심으로 방어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웅치전투도 일어나는 장소가 뭡니까? 전주진관이거든요. 호남은 당시에 전주진관하고 강진진관, 그 다음에 나주진관, 남원진관, 순천진관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진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웅치전투에 있던 지역은 전주진관입니다. 그래서 전주진관 내에서의 어떤 지역 방어 전투가 되고, 그 전투 웅치라는 지역이 전주로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는 바로 전주진관을 속했던 가장 큰 규모였던 김제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웅치 전투는 어찌 웅치에 싸운 것이 아니라 웅치에서 전주진관 소속이었던 김제 부대가 싸운 전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 판관이었던 이봉남 부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주 방어를 위해서 전주 진관 내에서 추가적인 병력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웅치 전투는 김제의 군사들이 싸운 전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관 체제라는 것은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게.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의 진관은 그 지역이 독자적인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45페이지에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만 전라도 지역은 택리지에 하면 담양 추월산과 광주 무동산을 바탕으로 전라도를 동서로 나누고 영암 월주산으로 서쪽을 남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백운산을 이제 남북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대체 본다면 이러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질관을 형성되는데 그러한 것도 대체로 본다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많이 겪으셨겠습니다만 5일장 체제 그 체제가 대체로 본다면 그 하나의 진관 내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일 체제라는 게 대체로 보면 지역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열려있는 공간이 연결되게 되는데 도로라든지 하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독립적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진관은 바로 이제 이 전라도 북부 지역에 있던 망경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역의 외곽이 돌파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진관 체제별로 방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관 체제를 방어시켰다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주요 지역에 이제 방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런 모습도 여실히 보게 되는데 제가 46회 중간에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원될 때도 진관별로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1590년 4월에 전라도공사가 동원될 때도 이제 전주 진관 병력은 충청도 지역으로 남원 진관 병력은 경상북도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요. 근황병할 때도 이제 이광은 전주와 나주 진관, 방어서 박영은 남원과 수천 진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력이 동원될 때도 진관 체제별로, 방어할 때도 진관별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고 그리고 남은 병력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자체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이 전주에 35사단 있지 않습니까? 35사단이죠? 35사단 사단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 말이야. 저 선배시니까. 그 지금 35사단하고 전라도 예전에 그 진관체는 똑같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자체 공간인데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다만 형도사단은 지역방어 그 다음에 동원된 부대는 동원된 부대 상륙 부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47페이지 위입니다만 김제주 군수 정남 용치 방어전도 그냥 진관 체제 내 어떤 방어 체제 운영의 원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 있던 의병부대도 기본적으로 진관을 동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보시면 진관별로 이렇게 그 주요 고개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때 여러분들 그 겨울에 눈 내리면 잘 버스가 못 넘어가는 고개도 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전에 뭐 버스 못 넘어가서 뭐 이렇게 못 넘어갔다 아니면 버스 가다 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시는 고개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의 진관을 연결하는 어떤 경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진관 내에서는 하나의 교통망, 강이 있다든지 도로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공동의 방어의 공간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선도 마찬가지인데 경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의병장들인 곽재우라든지 김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 자체적인 진관 내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진관 내에서 움직이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어물자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뭉치전도 중요하냐? 먼저 제가 볼 때는 지형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47페이지 중간에 썼습니다만 전라도는 경상도 전라도로 오는 길은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팔량치를 건너가지고 노량산맥 소치를 건너오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60령을 건너서 웅치를 넘어서 전주로 들어가는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 세 번째 길은 이제 추풍령을 지나서 금산 진천을 거쳐 이치로에 보내가지고 이제 전주로 내려오는 남하하는 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라도의 방어는 기본 1차 방어는 어디냐면 소백산밀대. 소백산밀대 방어를 위해 가지고 그전에는 밑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소백산밀대가 돌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역 방어를 합니다. 각 지역 방어. 그래서 바로 이제 제2차 관문이 바로 이치, 웅치, 소치로 연결되는 노롱산맥이 이어지는 경계선입니다. 대체로 본다면 해발 400m 정도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웅치전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5월 중순에 일본군의 동양과 밀집한 관련을 가집니다. 일본군은 이제 5월 9일경에 한성에 모여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팔도를 장악하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제6군 고발파의 부대가 이제 전라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파 48편입니다만 고발파 육군은 한성에 있다가 임진강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하해가지고 전라도 추풍령을 건너가지고 금산으로 오면서 전라도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라도 방어 전투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일본군이 추풍령을 넘어와서 금산을 장악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 방어선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2차 방어선이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은 이치를 넘어오는 길입니다. 전주로 넘어오는 길. 근데 이치를 넘어오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군들은 웅치를 넘어오게 됩니다. 웅치는 거리상으로는 조금 멉니다만 약 한 10km 정도가 더 걸리고 고개 높이도 약간 높습니다만 웅치만 넘게 되면 바로 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웅치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치도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면을 방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본군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되게 됩니다. 웅치 방어, 웅치 공격이. 일본은 이제 이 시기를 웅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측을 쓰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남원 쪽으로 올 듯한 그런 페인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남원이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남원이 뚫리게 되면 바로 전라 좌수형에 있는 순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무도로 넘어가지고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골 다 막아야 되죠. 남원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웅치도 막아야 되고 이치도 막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의 어떤 기만 공격에서 조선군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여기 알고 있는 황진 부대가 남원 쪽으로 남원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조선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웅치가 바로 들어오게 해요. 그게 바로 웅치 전투의 출발 상황 전개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주만을 헌법에 이끄는 의병부대가 정원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투를 약화됐을 때 되겠습니다. 근데 웅치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담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뭐 다음 논문에 있습니다만 정담은 기본적으로 무인이 아니라 문인 출신이었습니다. 최초에는 18세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18세 이후부터 이제 시험 낙방 이후에 무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임윤장군도 입자인가요? 그때부터 무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16세기 중반에 조선의 많은 현상들에 해합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신립도 보면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정담은 이제 이 무인으로 됐다가 북병사 이재신에 발탁돼가지고 국방 방어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공개 신립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탄계 난도 토벌하는 그런 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정담은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신립에 의해가지고 기병에 의한 돌격전, 그 다음에 활을 이용한 어떤 사격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다 이런 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초기에 이제 참여한 전투가 바로 응시전투 이전에 용인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직접 많은 걸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정답의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 전투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내비 전투를 통해 가지고 기병의 기습적인 돌격과 기병에 대한 사격,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전투에 참여하면서 일본군이 이제 높은 산에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기병을 견제하고 총을 사격하는 이 전투가 굉장히 이제 방어에 용이하다는 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는 산악 지역에서 활을 이용해서 높은 지대 사격하는 것들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전투에 이런 일본군의 능력을 본 후에 정답은 이제 웅시전투에서 일본군의 소규모 병력, 일본군 병력은 한 10,000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일본군의 병력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고지에서 장애물을 가지고 활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웅치방어전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6세 중반에 전국시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 우리가 오해하시는 것들 있죠. 일본군은 다 조총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일본군의 병력 전체에서 조총병의 규모는 10% 정도입니다. 일본군 대부분은 조총병이 아니고 장창부대가 50% 되고요. 50%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사무라이를 합니다만 한국 이제 막 설치는 이른바 그 근접전하는 그런 무사들이 한 20~30%. 그 다음에 이제 공병, 이제 펄병이 한 15%. 그 다음 조총병이 한 10% 조금 더 되고. 이 정도의 어떤 병력 구성들을 보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다 조선족 있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요. 한국인들이 워낙 이제 조총에 강하게 이미지를 받다 보니까 마치 일본군은 다 조총 쓰는 것 같고 다 사무라이 보면 됩니다만 실제 전체 병력의 10% 정도가 조총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전쟁 때 보면 한국은 다 탱크 몰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전쟁에 패하고 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공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강렬하게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잘 못 치는 시험을 제일 인상 깊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공부할 때 잘하는 잘 기억 안 나시고 뭔가 좀 당했던 거. 우리가 요즘에 학폭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때린 거 기억 안 나면 맞은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한 대 맞은 적도 좀 있고 때리겠다고 나와본 적도 합니다만 때린 건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맞은 건 기억이 되게 나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조총병의 연속 사격, 3단 연속 사격에다가 장천 부대를 이용한 어떤 대규모 이게 일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총 부대에서 무력화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그걸 칼들고 와가지고 이제 도륙하는 그런 방식의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일본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실제 병력 수로는 장창 부대가 제일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굉장히 정교한 전술 체계를 만듭니다. 현재도 만들고 전체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전술 체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54페이지에 그림을 뭐 약간 흐립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앞쪽에 이제 이 조총을 든 부사, 뭐 대포 아시가루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장창을 든 부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병 사무라이들, 맨 뒤에 이제 군병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는 우리 치면 이제 수송병, 치중병이라고 합니다만 수송병은 편성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장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병종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투를 해가지고 전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노래 부를 때 자신 없는 내용이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합창하죠. 자신 없으면 갑자기 이렇게 너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제 조총의 장점이 뭡니까? 위력이 세죠. 근데 단점이 뭡니까?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한 발 쏘고 나면 1분에 한 발 정도 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활 쏘면 한 1분에 한 10발 이상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연속 사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군의 조총병이 오는 쪽으로 상대를 몰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총의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정남이 추구했던 전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남은 어떻게 했냐면 웅치의 계곡이 약 8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계곡 자체 크기는.
그럼 이 계곡을 길게 이용하는 거죠. 길게 이용하고 또 하나는 일본군이 계곡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병력을 펼 수 없지 않습니까? 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곡의 좌우에서 활을 쏘는겁니다. 활의 장점은 뭡니까? 소리가 안 나죠. 일단 숨어서 조총은 사전에 뭐 불 피워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은폐해서 기습적으로 사격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맨 앞쪽에 황박, 그 다음은 이봉남, 세 번째 정담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냐면 일본군이 계곡으로 들어온 지역으로는 황박과 이봉남 부대가 차례차례 공격하고 최종적으로 북의 정상에 정담 부대가 전체적으로 싸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웅치전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하고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곡 정상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에는 이 소래는 이제 좌우에서 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이제 북의 정상으로 올라가면 북이 더 맞으면 동시에 좁거든요.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조치하면 일본군의 공격을 쭉 막을 수 있으면서 방어를 받으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담의 부대가 본대라는 겁니다, 실은. 규모에 대해서는 몇 명일까? 잘은 뭐 기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000명 이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황방의 이봉남 부대는 200명, 300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쪽에서 그들이 이제 견제해서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 본대가 이제 정상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투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담의 주력 부대가 이제 고개 정상에서 전면전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방식을 취했냐면 조총은 이제 높은 지대로 쏘게 되면 관통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총은 이제 관통이 없지만 높은 지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수 느리기 때문에 활을 가지고 기습을 할 경우에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일본군의 장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 본다면 응치들이 한 7km에서 9km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조선군이 방어할 경우는 오션이란 말 아닙니다만 활의 위력을 극대화시키고 위력을 바라보고 쏘는 조총의 위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가 없다. 맞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총알이 위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장진 편전은 사정으로 상당히 깁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많이 날아가죠. 날아가고 관통도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이란 것은 근거리에 쏠수록 위력이 커집니다. 왜냐면 인간의 에너지, 이 근력 에너지는 아무래도 앞에 쏠수록 세지 않습니까? 화약 에너지를 쏘는 총은 위력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만 인간 에너지로 쏘는 활은 상대적으로 날아갈 속력이 길어지죠. 한번 돌 던진다고 생각해보시죠. 근데 이제 돌도 위에서 던지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면서 또 가속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준하고 복잡한 곳에서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군의 장창이나 장도 위력을 발휘하겠죠. 왜냐면 장창은 길고 쭉 펼쳐야 되거든요. 이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장창하면 장비의 어떤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10명 편을 잡아가지고 밀고 가는 것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런 어떤 장창 부대를 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과 조총의 싸움으로 이제 전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전술을 일본군이 펼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빠른 발속도로 일본군을 방어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일본군의 조총의 위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목철 설치합니다. 우리가 금산 그 자료 나타납니다만 충혈로 나타납니다만 일본군이 금산으로 접근하니까 목철 설치라고 자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물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일본군이 지금 막을 수 있고 또 목철 설치하고 방패를 설치해가지고 조총을 막을 수 있죠. 우리는 방어를 받으면서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기 때문에 일본군을 최대한 가까이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끌어들인다는 것은 가보수로 보호된 일본군들을 효율적으로 관통력을 가지고 물과시킬 수 있죠.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는 방어를 받으면서 우리의 장점인 빠른 발속도를 이용해가지고 활을 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접근하는 일본군은 사전에 기습을 통해가지고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세미로 양릉 장동이라는 자료를 보면 웅시전투에서 조선군이 계속 끊임없이 활을 연속으로 쏘았다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돌격하려고 하면 화살을 연속으로 쏘아가지고 일본군이 접근을 저지하고 동시에 일본군의 침공상을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웅시전투에서 일본군이 뭐 자료에는 70명이 뭐 사망하고 전사하고 이제 많은 수가 다쳤다. 어떤 자료는 이제 전사자면 200명이다. 이런 자료를 본다면 실제 웅시전투에서 조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방어를 해가지고 실제 일본군의 전력을 크게 압박시켰던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죠. 이봉남이나 황박은 이제 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쏘고 빠져버리게 철수하고 있는 거고 정담은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결절치가 못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담이 그 웅시 정상에서 결전을 벌이면서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매진말입니다. 웅시 전투는 군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은 이제 전라도를 지킨 전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웅시 전투는 이제 군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조선의 처음으로 높은 지역에서 활을 이용해서 목책을 이용하고 활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던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있었던 조선의 대부분 전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시 전투도 목책을 설치하고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주전투에서도 목책을 설치하고 활 쏘고 바짝 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저는 약간 추정하고 있는데요. 웅시전투에서 혹시 조선도 승자총통을 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정담이 그 실제 그 니탕이라는 톡을 할 때 승자총통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웅시전투에서도 아마 승자총통가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인전투에서도 그 승자총통을 많이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승자총통 같은 발기를 쏘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료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가능성은 제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룡은 이제 실제 이러한 전투를 보고 나서 조선이 이제 전쟁 이전에 기병의 돌기를 적극 활용한 기존 전술 대신에 복잡한 지역에서 동시를 사격해 조선에 대항하는 전술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전투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산성 축조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주요한 지역에 산성이 축조하게 되고 실제 그래서 저는 볼 때 웅시 전투는 조선의 군사사적인 측면을 본다면 바로 산성 산악 지역에서 활을 이용한 그러한 전투의 효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갖고 어떤 생각이냐면 제 개인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는데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 어떻습니까? 임진왜란은 의병의 전투다 이렇게 하나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패배한 전투다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본다면 임진왜란은 이 의병의 전투라고 하는 시각은 결국 경상도 지역 중심의 사관입니다. 호남 중심 사관을 따진다면 어찌 보면 광주시 사관을 보는 게 타당할 수 있죠. 광군이 중심이 되고 의병이 보조가 되는. 근데 경상도 지역은 일찍이 광군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의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진관 체제라든지 하는 기존의 조선의 군사 체제를 임진왜란 당시에도 운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의 어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군이 과연 얼마나 승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군의 승리가 일방적이었던 것은 대체로 본다면 임진왜란하고 한 3, 4개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일본군의 어떤 공세, 조선의 방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적절한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건데요. 임진왜란 호남 지역에 대한 그 중요성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 망했다는 둥. 그 다음에 호남이 결국은 식량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남은 식량을 공급한 곳이라보다는 군사를 많이 동원한 지역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대체로 본다면 호남 지역에 있던 군사들이 실제 주요 전투를 다 참여하거든요. 진성 전투도 그렇고요. 행주 전투도 홍대도 호남 지역 군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 이 호남 지역의 어떤 발악을 이 호남의 임진왜란 전투를 기본적으로 지역 전투로 보지 말자. 호남인들에 대한 임진왜란 극복으로 보는 것이 오늘 타당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요즘에 임진왜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무주 있는 부대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대하고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원홍사 주지라고 하는 죽은 놈이 말하자면 제일로 먼저 전향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지형을 제대로 참 가르쳐 주면서 새길로 그 공격하기 좋게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와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 대공격을 장수를 공격하고 남원을 공격하고 나서 전주를 점령하겠다. 이런 유언배를 많이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살짝 이광이 지휘관이지만은 거기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 가망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주두를 3일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장수하고 진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저 죽도 그거 말이죠. 감쪽같이 우리나라 이쪽 저북에서는 속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이광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아 이거 또 한번 당하겠다 하고 황진을 빼서 보낸 겁니다. 근데 다들 또 일본 분들도 황진하고 정담하고 같이 있으면은 공격하기 어렵다는 걸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황진은 일찍부터 이왕이 전라도 고으로 말하자면 병력을 이끌고 5만 명이 가서 3천 명한테 정말 한번 또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전멸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이 정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목 거기도 가망리에서 그렇게 주둔하고 있으면서 3일간 진한 용담 향교 불릴러 집어가지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저 민간인들이 그 이난양이랄지 그 옥션님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참 그분들이 말하자면 순절을 하고 그래서 정념물까지 세워놓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조사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분탕기를 할 때도 여기서는 저는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나중 잡력을 보면은 5일날 말하자면 진화로 공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7일날부터 집중 공격을 한 것이죠. 5일날부터 그 전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갑쪽같이 우리는 속아가지고 황진을 뺀 것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넘어간 뒤에 저 황박은 늦게 아니죠. 황진은 늦게 왔지 않아요. 안동원에까지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딘가 우리가 좀 정보에 좀 부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뭐냐면 아까 선생님들이 뭐 전투를 작전에 대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웅치 전투가 이렇게 좀 혈전인지 정담은 처음부터 이 전투를 이기려고 한 전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은 옷에다가 투구에다가 전부 다 그 이름을 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현장에서 유서를 보낸 걸 보면은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이거 보낼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랑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유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분은 어디까지나 나는 목숨을 여기서 바친다는 각오로 한 것이지 무슨 뭐 병력이 벌써 10배나 더 많은데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네 하잖아요. 어쨌든 한 10,000명 이상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기록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왜 웅치 전투가
알려지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성립, 김제 조씨 그분의 그 의병 그분이 호남 저리록에 임시로 실려가지고 제가 근데 나중에 우리 저 허태규 교수님께서 한 것 때문에 이제 김제로 해서 넣어야 되겠다 해놓고는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호남 저리록에 나오지 않는이라고 하는 그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여튼 좀 더 자료를 좀 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임진 외랑기 김제 지역민의 창의와 의병 활동입니다. 저도 그냥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발췌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실 그 임진왜란 때 앞에서도 하셨지만 호남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그 의병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호남 의병이라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전남 지역 의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의병 활동을 정리한 호남 저리록에는 임진왜란기 의병장으로 총 946명이 실려 있는데 그중 전북은 219명으로 23.2%, 그러니까 전남의 약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남원이 55명으로 다수를 차지할 뿐이고 현재 김제 출신은 9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실로 표현된 그런 분들까지 나중에 다 일일이 조사하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9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뭐 호성공신, 위성공신 즉 선조나 광해군을 호종해서 따라가거나 또 한 분의 경우는 뭐 경기전 참봉으로 있으면서 어진을 수호했다 해서 호남 저리록에 김제 출신으로 나와 있는 분은 김제의 박석정, 박정영, 안직 이 세 분만이 군사 행동을 벌인 인물로 실려 있고 물론 이 조정립 그분까지 하면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웅치 전투에 참가해 순전한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김제를 비롯한 전북 출신의 의병장이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일단 호남 저리록이 이제 고경명 후손 등 광주 출신이 주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북이 좀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다. 또는 유명한 유병장 의병 부대의 대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소규모 의병 부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뭐 등등이 있고 또는 임진왜란 이전에 하필이면 전북의 중심 전주에서 기축옥사 정예림의 난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어서 의병을 일으킬 여력이 없었던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미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의 의병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하필 일본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북 지역을 공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주도권은 의병이 아닌 강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북의 의병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지역 수령과 함께 연합전선을 폈고 그러다 보니까 관군과 의병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의 의병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과연 이러한 어떤 생각이 맞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글입니다. 2번 그래서 2장은 의병 거의 어려움 김제 출신 김제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2장 1절입니다. 기축옥사의 여파는 읽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반 전인 1589년 10월 황해도 관찰사 한준 재령군수 박충관 등이 전 수창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변함으로써 기축옥사가 시작됩니다. 전라도의 역모를 황해도에서 일단 고변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 전라도를 비롯해서 민심의 동요가 매우 심했습니다. 89쪽 인용문 다음 줄 읽겠습니다.
기축옥사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동래구사 송상현 신립의 탕금대 폐막 이후 민심의 동요와 유언비어가 비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정여립이 왕이 되고 길삼봉이 정승이 된다거나 정여립과 길삼봉이 일본에 가서 왜군을 불러들여 전쟁이 일어났다와 같은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를 비롯한 전북 지역 사속들이 의병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정여립이 영모에 몰린 이유가 임진왜란과 같은 변란을 대비해서 전주, 금구, 태인 등 이웃 고을의 여러 무사 그리고 공사천의 노비 등 계급의 상하를 물론하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쏘기 연습 등 무술훈련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대동계에 속했던 이들은 처형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의 김제곤에 속하는 금부연의 주요 전력들도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김제에는 이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사로이 의병을 모집한다는 것은 왜구가 침입한 비상시라 할지라도 반역죄에 해당하기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영모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의병 부대 결성보다는 관군의 합류에 그들과 보조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아마 의병이 있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강의 방해와 관병 동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물꼬를 튼 것은 조선정부였습니다. 1592년 5월 9일 조선정부는 정여립의 연자인에 대한 대사면을 내림과 동시에 소묘의병의 봉기를 촉구하고자 팔도에 사신을 급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호남의 추무지사들이 머지않아 봉기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정부의 의병 촉구에 대해 호남 사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남원의 양대박, 나주의 김천인, 담양의 고경명 등이 의병을 일으켰고 5월 말 담양에서 대장으로 추대된 고경명은 호남 의병을 거느리고 6월 11일 담양을 출발하여 태인을 거쳐 6월 14일경에는 전주로 들어와 병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때 관군 장수들은 상당히 의병 활동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병사 최원은 의병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군량과 무기를 조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전라감사 이광이 용인 전투에서 패하고 전주로 돌아와 병력을 수습하면서 상황은 일변하였습니다. 다소 장황하지만 제가 자료를 쭉 해놨는데요.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순찰사가 다른 지방으로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호의적일 때는 순찰사인 이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사는 순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각 보울에 남은 무기를 의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광이 오기 전에 이렇게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밑줄 부분이 있겠습니다. 순찰사가 용인에서 패전한 후부터는 내양 본도의 인심이 고약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오직 도망친 군사들에게만 호물을 돌렸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보다는 호남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마침내 의병이 한 번 일어나서 모집에 응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이는 것을 보고서 순찰사가 마음이 몹시 달갑지 않아서 금고를 함부로 열었다 하고 명목을 잡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수령 가운데 의호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도 역시 많으나 순찰사에게 간섭을 받아 끝내 의병 노릇을 할 수 없게 되고 수령들도 또한 순찰사의 행동을 본받은 자가 있어 다방면으로 조회하여 의거에 참여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시킨다. 심지어 의병 모집에 응한 자의 처자를 잡아다 가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는 사실 고경명, 의병장 고경명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고경명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 순찰사, 전라감사 이광이 상당히 의병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용은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방어책과 전라북도 지역의 전황을 고려하면 이광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는 전라감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관군을 동원해 일본군을 방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군의 병력이 되어야 할 이들이 의병에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관군의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경명과 방어사 곽영은 금산의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하였고 이광은 그 군사를 돌려 전주 방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경명 등에게 전주로 회군하라고 명령하는데 고경명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군인 곽영에게 회군을 명하지만 관군마저도 명을 듣지 않고 고경명을 따라 금산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감사의 관군 지휘권, 군령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감사로서는 의병의 지원을 막고 그들을 관군으로 징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이광이 전주로 돌아왔을 때 일본군이 전라도를 침범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고바야카와가 지휘하다가 우리 하태규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경상도 성주, 김산, 영동을 거쳐서 무주와 금산 방면으로 진격하고 그래서 결국 이광은 전라도 관군을 동원해서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배치하여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6월 23일 금산이 일본군에 함락되고 방어사 곽영은 고산으로 철수합니다. 금산을 점령한 일본군은 곧바로 무주, 용담, 진안을 점령하고 웅치를 거쳐 전주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웅치에 도복병장 나주판관 이복남, 전주의병장 황박, 김제군수 정담을 보내어 방어하게 하고 이광이 군사를 보내어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웅치 전투에 김제군수가 이제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제의병과 웅치 전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김제의병 거의에 있어서 김제군수 정담의 역할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정담은 93쪽 두 번째 줄입니다. 1592년 4월 19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김제군수로 전임됩니다. 정담이 김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 말 조선정부는 각도의 병력 동원을 명령하고 전라감사 이광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공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패전했다 뭐 하는 소문을 듣고 그냥 별다른 군사 행동 없이 군대를 회군해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정담의 경우는 그 93쪽의 인용문을 보시면 난리가 한창 심할 적에 본군 원으로 오게 되자 용맹한 장정들을 뽑아들여 소잡고 술걸러 배부르게 먹이니 병사들이 감격하여 그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관군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기도 좀 올리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회군했죠.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결국엔 다시 한 번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결국엔 정담은 여전히 관군을 모아가지고 이광을 따라서 서울까지 갑니다. 이때는 호남은 거의 뭐 어떤 자료에서는 98,000, 어떤 자료에서는 4만, 굉장히 그 편차가 큽니다만 상당히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고 그 와중에 전라도의 어떤 그 인적 물적 지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때 뭐 크게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못하고 용인하고 수원 근처에서 두 차례 전투 그때 패전하고 말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담은 열심히 군대를 모아서 이광을 쫓아서 두 차례 갔는데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만 흉흉해진 상태에서 김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94쪽 세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이광을 따라 용인전투에 참가했던 정담은 비록 패퇴하였지만 다행히 수하 장졸 중에 한 명도 사망한 자를 내지 않고 무사히 전라도로 귀환하였다. 그렇지만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일본군이 전라도를 침략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해졌고 정당은 웅치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차례의 징병과 한 차례의 패전으로 관군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김제의 관군 징병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당은 관군 징병과 함께 의병의 참가를 독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조성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본군의 선비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무해의 과거에 올라 아무해의 아무 벼슬이 되었다가 지금 또 급이 올라서 이 고을에 오게 되었으니 임금의 은혜를 이미 후히 입었다. 하물며 아들 하나가 있어 집안일을 맡길만 하니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들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나의 뜻은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사실 제가 주목한 것은 마지막 말입니다. 나의 뜻은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하니까 너네도 좀 따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위 기사에서 사족들의 의병 거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을 전하니가 조성립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조성립은 호남저리록에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당을 도와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그는 진사로서 성균관에서 학업을 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침 김제 군수로 부임하던 정당과 함께 고향인 김제로 내려왔고 정당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했던 인물입니다. 웅치 전투 때도 군량 수송을 위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그가 정당과 김제 사족들 사이를 주선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정당이 자신의 각오를 토로함으로써 의병 거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담의 열변에 김제 사족 역시 적극 호응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때는 조선정부가 정여립 연자를 폐지하고 의병 거의를 촉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김제 사족들도 의병 거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병장 박석정의 창의문을 보면 종질 정영과 박정영입니다. 문생, 제자 6, 7인이 나와 뜻을 같이 하고 100명의 의병을 모았다. 함께 참여할 사람은 웅치에서 만나자. 이를 보면 박석정과 그의 문화가 주동이 되어 100여 명의 의병을 이미 모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제의 관병이 웅치에서 일본군을 방어하도록 결정되고 정담이 동참을 호소하자 거기에 합류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문에 함께 참여할 사람은 웅치에서 만나자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군세를 키우기 위해 박석정 등은 의병거의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사족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착의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는 박정영의 신촌실기를 보면 제종숙, 삼하공, 석정과 우리 군의 여러 동지들이 글을 써서 맹약하였다. 죽음으로써 나라에 스스로 맹세하는 내용이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집에 하인들을 데리고 불량미 200여 석과 동철과 포백 등을 모았다. 이로써 불량미와 무기를 만들었다. 제종숙과 의병을 거의하기로 결정하고 사방에 경문을 보내 정예병 300을 모았다. 이걸 보면 처음에 100명이 모으고 군대 불량미 모으고 무기 만들기 위한 철, 쇠붙이, 옥강 모으고 그리고 나서 창의문 쓰고 그렇게 해서 300명이 모인 것으로 일단 현재 남아있는 굴지당 실기와 신촌 실기에 의하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 기사인 거의 사적이 박정영의 손자인 박유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고 전해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앞으로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박정영이 권유를 찾아가서 웅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권유는 장수와 임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제에서 웅치로 가는 도중에 권유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좀 그 신빙성이 조금 하여튼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학술대회를 쭉 들으면서 김제군수 정당과
김제 의견들이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발표들을 듣고 제 고향이 또 김제입니다.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와 계시는 발표자 5분과 토론자 5분도 정담 군수와 김제 의병고치학회 훌륭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이욱 교수님이 발표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대로 이 학술 세미나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발표자 섭외를 하고 토론자 섭외를 하고 발표 주제를 부여하고 글을 쓰고 밤을 새가면서 발표 논문 써주신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여기에 계신 5분 또 토론자 5분이 해주신 것을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하태규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전남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이강래 교수님,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강래 교수님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성원이 있었고 또 헌신적으로 도와줘서 이 세미나가 12월 말 27일 날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김제, 저도 이제 아까 고향이 김제라서 가끔 김제에 지나갈 때 이 문화원을 앞으로 지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고 시설이 좀 낙후돼서 이렇게 마이크도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마이크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는데 좀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그 발표자 분들에 대한 종합 토론에서 이제 좌장하죠. 그 토론자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론문이 발표문 뒤에 이어서 토론문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부터 차근차근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의 대답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기록을 비교하다 보면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기록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학진이 가서 앉아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치전투, 웅치전투의 일본 병력에 비해서 또 우리 이 조선군 이 장수들이 거느리는 부대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더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만들어졌으면 더 훨씬 효율적인 어떤 그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사실 이 고바야카와 군대가 15,7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바야카 자신과 또 그 일종이 거느리는 부대가 약 11,0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이제 선생님이 지적하신 몇 사람의 장수들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이 이 경상도에서 금산에서 진안 무주 그리고 웅치로 공격해 오기 위해서는 모든 부대를 다 동원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에 분산 주둔시켜 놓고 오기 때문에 웅치에 도착했을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만병력이 좀 맞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사실은 갑작스러운 전란에서 그동안 각 수령들 즉 단위 군사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군인이 수립위해서 작전을 하다 보니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역사적 자료에 대한 보존과 이런 자료 발굴, 이것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발표문은, 노영구 교수님의 이 발표문은 상당히 어떤 새롭고 의미를 또 드러낸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영구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전쟁 사회를 평생 연구하신 학교였던 권위자시십니다. 전쟁이라는 게 또 기록들이 그렇듯이 확인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공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발표문의 어떤 대상인 김제 군수 정당 관련 자료 역시 전해 들은 이야기라든지 또 후대에 전승된 것들 또 기록물이고 매우 한정적이고 또 파편적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정과 환경 속에서 이런 발표문이 어떤 당시 어떤 호남 방어 체계라든지 일본군의 어떤 진법 등을 가져다 또 인용하면서 정당의 어떤 방어 전략을 설득력 있게 논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임진왜란 전공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에 보시면 어떤 전쟁의 어떤 최종적인 정리는 전쟁 이후의 공신 녹음인데요. 여기에 이제 공신 선정 과정에서 김제 군수 정당의 전공신은커녕 성공 원정 공신에도 녹음되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선조실록 1994년 4월이라든지 서해 유성년 선생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전쟁의 기록은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산자의 기록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아까도 제가 발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많은 또한 집중적으로 이제 녹음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이제 공신 선정이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추가로 공신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노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17세기 후반 이후 들어가면서 또 이제 공을 높이는 어떤 사회 대상도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기록하고 실제 공을 기록해서 높이는 어떤 높음이라든지 현창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과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원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적으로 된 거 노력을 많이 했고 한때 입장이 달라가지고 도에서 반려되고 그런 내용도 알고 있고요. 사설도 여러 번 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습격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종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한때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세계사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과 이렇게 오늘 같은 행사가 오랫동안 있어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미륵사지가 세계사이 됐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치 전적지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3대 전쟁이 누구냐면 한산도 대첩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이치 대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전라도고 전라북도고 축정도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지역이 뭔가 충청도 신립 아장으로까지 정말 됐고 그래서 나탕계단을 소탕했을 때 나탕계가 한 2,000명 병력을 가지고 괴롭히니까 그때 신립 아장을 돌격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나탕계를 생포하고 그리고 800명 그건 전멸시켰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정담 장군은 각 장수들이 전부 다 욕심을 내는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담이 이
김제문서로 오기까지도 그 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조가 이걸 선정을 했더라고요.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전라도 분들이세요. 충남에서 온 사람이 전라도 밖에서 온 사람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전라도, 전주, 김제 여기만의 행사가 아니고 아마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전국적인 의미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1997년인가요? 이치대첩에 대해서 원고를 하나 썼었습니다. 이치대첩을 쓰면서 이제 웅치 얘기도 조금 다양하게 한번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99년에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 호서 지역, 지금 충청도죠. 충청도 지역 의병 연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학위 논문으로요. 그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역사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물이라고 해서 막 꾸며내는 픽션 송화석 주석 요새 자꾸 이름이 깜빡깜빡해요. 송화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12월 15일까지 제가 원고를 거의 뭐 하다를 마무리 짓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사실 진짜 한 3일 동안 밤을 새서 더군다나 자료를 제가 이제 그 신촌실기하고 불지당 실기를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하거나 도서관에서 찾고 어떤 그 판본을 비교하고 이럴 여유가 없이 문화원의 박형호 원장님께서 복사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오늘 발표 때는 그냥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을 약간 소개하는 수준이고 혹시 나중에 이제 하면 지금 김제와 인연을 말씀하셔서 전 뭐가 없을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가까운데 저희 와이프가 김제인데 네,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요천동에 집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오늘 여기서 잠깐 나오는 제 전공은 조선과 여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니탄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논문 쓰고 그랬어서 앞에 나오는 이 지금 니탄 국제 막 찾아봤는데 제 기억에 정담이 니탄계난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의문은 제가 좀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활용 쪽이니까 활용 쪽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시면서 어떠한 방안이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좋은 방향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좀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주도의 어떤 기반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와 소통했던 그 행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그 지역 그 학계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과 호응이 잘 되니까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정남 장군이 예전부터 많이 주목받았고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체계적인 어떤 사업화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주체 자체는 민간 주도가 좋긴 한데 아까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아직 부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긴 하지만 그 단체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문화원에서 어떤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쭉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혜영 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는 것부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느낌이 온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이치전투, 웅치전투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나오고 기념사업도 하고 사적으로 지정됐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김제는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전쟁은 거기서 벌어졌지만은 전쟁에서 참 그 헌신적으로 몸을 바치고 죽고 또 공적을 쌓고 시키고 방어한 사람들이 다 김제 사람들이에요. 김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욱이 그 오늘 이제 주제 중에 정담이라고 하는 김제 군수의 훌륭한 이제 전투 전술까지도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황박 그 부대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진으로 이봉남. 앞으로 이런 현창사업이나 이런 학술대회는 내년부터는 월별로 계획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 갖고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학술대회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후대에 창성하리라 그 말만 하면 김제 군수 정당과 김제의 의병 학술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